조금 전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기출 지문을 보는 이유가, 단순하게 여기에 나오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런 내용을 보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유형의 지문이 나왔으니, 이런 유형의 지문에 대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 지문은 이 당시에만 한 번, 그러니까 이 지문의 유형이 이 당시에만 한 번 나왔고, 그 이후부터가 안 나왔어.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다가 그림을 넣어줍니다. 그림이나 혹은 그래프를 넣어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것이 뭐, 그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다가 당장에 딱 내면 뒤통수 맞는 거니까.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이 평가원은 수험생의 뒤통수를 치는데 아주 능수능란하다는 거지. 그래서 과거에 이런 지문을 통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쉽겠네. 조금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네. 이런 어떤 경험치를 쌓아두는 것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국어공책을 마련해두고 거기에다가 이런 내용을 적어두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유형의 지문이 나올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 나왔던 지문들의 유형들에 대해서는 내가 나름의 대비책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지문은 그림이나 그래프가 있으면 되게 쉽게 이해가 되고 풀리는 거였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여유를 갖자라고 해서 지문을 읽기 전에 지문에 그림이 있는지 혹은 문제에 그림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자고 했던 거야. 그래서 그림이나 그래프는 반드시 활용할 것. 지금 그림이나 그래프를 반드시 활용한다는 얘기는 이거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던 거였어? 우리 지난 시간에, 물론 지난 시간에 이제 학평 대비하느라 다른 문제를 풀었지만 전전 시간을 보면 우리가 했던 게 반도체 생각나? 트랜지스터 한 개, 셀, 스위치. 그래서 뭐 플로팅 게이트에 전제가 있거나 없거나 생각이 안 나? 안 나나? 넘겨봐. 그래? 96조. 그거 했잖아. 우리 이거 96쪽에 있는 지문을 처리하면서 그림과 그래프를 처리하는 방법이 뭐였어? 그림과 그래프를 처리하는 방법이 지문에 있는 그림이나 문제에 있는 그림에다가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직접 쓰는 거야. 그게 그림과 그래프를 처리하는 거라고. 그냥 읽으면서 눈으로 여기서 이걸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에다가 이 부분은 뭐, 이 부분은 뭐 라고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그 그림 혹은 그래프에 대한 설명은 표시할 것이 많이 없을 거야. 밑줄도 별로 안 쳐도 되는 거고. 어차피 밑줄 칠 내용을 그림이나 그래프에다가 적는 거니까. 이렇게 적는 것 자체가 시간이 한 1, 2분이 더 걸리긴 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는 훨씬 더 많이 남아. 정확하게. 그래서 그림이 나오면 꼭 적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어. 그냥 그림만 확인하지 말고 이거를 매번 그림이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이 드물어. 근데 말했잖아. 1학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지문이 읽히고 문제가 풀린다고. 근데 이제 2학년, 3학년이 되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지. 이번 학평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아직 1학년 지문은 안 풀어봤는데 어땠어? 70점대? 80점대? 80점대면 이제 1등급에 가까운 거고 70점대나 혹은 60점대? 그 밑이야? 이제 다음 점수 못 봅니까? 지금은 이제 그 점수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6월이나 9월에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아마 9월 정도가 되겠네. 왜냐면 6월 그 모의고사를 볼 시점? 아니지. 우리 서울은 언제 보지? 3월밖에 안 보이는데 3월하고 9월, 11월?
왜냐면 6월이 이게 또 기말고사 준비 기간하고 맞물려서 그거를 준비하기가 좀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좀 나름의 대비책을 세우는 게. 그리고 이제 9월에는 분명 달라질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장난, 손가락에다 장을 지실 거야. 뭐 내가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들었으면 아니지. 내가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학원을 그만두면 되잖아. 굳이 내 손을 지시려고 9월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냥 딱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1학년, 2학년 1학년이 원래 이제 그 중학교 때 막 넘어왔으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원래 보통 그 정도 점수가 나와. 그런데 2학년하고 3학년 성적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낮아. 3학년에 1컷이 83점인가 4점이야. 작년에 6월 모평 평가원에서 낸 거에 1컷이 89점이어서 난리가 났었거든. 국어가 어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난리가 났단 말이야. 불수능이다, 막 역대급이다, 난리가 났어. 3월 모의고사를 봤더니 웬걸 지금 83점, 84점 이런 거. 근데 2학년들 사실은 나는 학교 문제 별로 관심이 없어서 풀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지난 금요일에 2학년들 하도 지랄질을 해서 어려웠다는 거야. 역대급으로 풀어봤거든. 근데 진짜 어렵긴 어렵더라고. 2학년 수준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일 재수반 수업이 있는데 2학년 질문을 지금 재수반 아이들한테 한번 풀어보게 하려고 해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건 아니야. 딱 정말 지금의 수능의 유형을 되게 잘 반영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익숙하지 않은 문학작품. 사실 비문학은 원래 익숙한 것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어. 그리고 걔는 특별하게 어떤 배경 지식을 묘하지도 않잖아. 그런데 문학은 그렇지가 않아. 근데 문학에서 익숙한 작품이 거의 없어. 나조차. 그러니까 많이 봤던, 그러니까 고전이야 새롭게 발굴하지 않은 이상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가 없지.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거면 주로 이제 현대 작품에서 나오는데, 내가 다 본 작품이긴 하지만 어떤 거냐면 조금 이렇게 해서도 문제를 낼 수 있겠어? 지문 구성을 좀 이렇게 했네? 야, 고전소설인데 대박이다. 고2가 지금 3학년인 거니까, 고2가 3월인 거니까 아직 1학년 때를 벗지도 못했는데 고전 시간에 이런 거를 내줘? 좀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문제를 이제 3월에 낸 거야. 그렇게 해서 어려웠던 거 하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전략의 부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만큼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건 전략이야. 사실 다 우리가 1등급이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말이야. 내가 1등급을 목표로 노력을 하는 거니까 1등급을 목표로 노력한다는 얘기는 2, 3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능력치를, 성과물을 최대한 끄집어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해. 그런 것이 없었던 거고. 두 번째는 이거는 앞으로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유념하고 주의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는 건데,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원에서도 그렇고 자꾸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수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빠뜨리지 않는 것이 바로 뭐야? 내신이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것이 내신의 시험하고 내신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의 유형하고 다릅니다. 모의고사는 우리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거라면 내신 시험은 너희들이 얼만큼 아는지를 측정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암기빨이면 어느 정도 외워두면 3등급 이상, 운이 좋으면 조금 더 노력을 해두면 2등급까지도, 물론 1등급까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 2등급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게 내신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내신에 치우친 나머지 생소한 작품에 대한 접근과 감상, 독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3학년의 경우는 작년에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이제 재수학원에 있으니까 이 재수생들하고 현재 3학년 애들하고 비교한단 말이야. 그 비교하는 것이 2학년 때 수학 학평 문제입니다. 2학년 때 수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월에 혹은 11월에 학평을 치를 거 아니야. 얘네들의 이제 결과를 보는 거야. 그럼 사실 최상위 등급, 최상위권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 어디서 차이가 나냐? 상위권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지금 재수하는 학년하고 현재 3학년
학년하고 평균적으로 5점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 수학에서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럼 이게 올해 3학년 만의 문제일 것이냐?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봐. 지금 2학년도 마찬가지고 우리 1학년들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지금 수시 퍼센티지가 70%가 넘었어. 수시를 뽑는 인원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능 얘기하니? 안 해. 너네 학생부 활동, 그 다음에 내신 얘기 주구장창 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세뇌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모의고사에 대한 관심과 준비는 점점 소홀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는 재수생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3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재수생은 1년 동안 준비하는 건데도 차이가 난다는 거지.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 3학년 문제는 안 풀어봤어. 3학년 애들이 지랄을 안 해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 2학년 문제를 풀어보고 3학년 문제도 좀 풀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3학년이 어떻길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길래 지금 학평의 등급 컷이 80점 초반이 나왔는지.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실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충격적인 거야. 이게 읽었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 그런데 읽기 전에 시각적으로 헉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야. 너네들 그런 지문 하나 있지 않았어? 비문학에서 지문이 길어서 2학년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 거의 한 면이야 비문학이. 그림도 막 대여섯 개씩 들어있고. 그러니까 읽지도 않고 아이고 이거 과학기술 지문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미 마음으로 지고 들어갔는데 글이 제대로 읽히겠어? 그냥 이 글은 원래 안 읽힌 원래 어려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들도. 어쨌든 그래서 글을 읽기 전에는 항상 내가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한 의식적인 준비가 필요해. 그래야지만 달라질 수 있고 그래야지만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재에서 보고 있는 이 지문들은 사실은 조금 지난 문제들이야. 최근의 경향으로 비춰보면 여기에 있는 거를 어렵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주저스러운 거지. 왜? 지금의 3학년 문제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그림이나 그래프가 만약에 있다면 되게 쉬웠을 거고, 만약에 이 지문처럼 그림이나 그래프 없이 이렇게 구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지문들이 나오면 지문의 여백에다가 그 내용을 그림처럼 도식화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것이 오히려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런 것을 좀 명심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지문을 봅시다. 사진은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자, 우리 이거 처음 하는 거 맞지? 맞지? 사진은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근대 문명이 만들어낸 기술적 도구이자, 여기서 끝나야지. 길어지니까. 사진은 뭐라는 거야? 기술적 도구라는 얘기인 거지. 됐어? 다시. 지금 끊어서 본다는 얘기는 일단 주술관계를 확인해서 뭐에 대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야. 계속 봅니다. 현실 재현 수단으로 기술적 도구이자 현실 재현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뭐가? 사진이. 하지만 점차 여러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연출된 형태로 찍거나 제작함으로써, 여기서 끊어야지 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 지금 하지만 다음에 나오는 이 내용은 기술적 도구 또는 현실 재현의 수단과 같은 내용이야? 같은 내용이야? 다른 내용이야? 그거 다른 내용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하지만이라는 표현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여기에서 연출된 형태로 찍는다는 거, 맞지? 연출된 형태로 찍거나 제작하는 것은 뭐와 다르다는 얘기인 거니? 기술적 도구, 그 다음에 현실 재현의 수단과 다르다는 얘기로 처리가 돼야지. 됐어? 계속 자기의 주관을, 야, 이거 기억해둡니다. 뭐뭐로써 혹은 지금 여기에 이제 로서가 됐든
로서가 됐든 그러면 요거와 뒤에는 나오는 내용은 같은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처리해주면 돼요. 다시 여기처럼 뭐뭐서 뭐뭐서가 나오면 같은 내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기의 주관을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자기의 주관을 표현했다. 자기의 주관을 표현했다가 어떤 거와 연출된 형태로 찍거나 제작하는 것과 같은 게 되는 거지. 그러면 사진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네. 그렇지? 하나는 기술적 도구이자 현실 재현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연출된 형태로 찍거나 자기의 주관을 표현하는 것. 이렇게 나뉘어야 되는 거야. 됐어? 계속 봅니다. 이들은 어디서 이그저가 나오면 무조건 의식적으로 앞에 나오는 대상 한 번 더 짚어줘야 돼. 지금 이렇게 짚어주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어떻게 되는 거야? 강화되는 거야. 그냥 이들을 읽지 말고 이들 앞에서 가리키고 복수인 거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 사람. 누구야? 그렇지. 사진작가들을 말하는 거지. 사진작가들이 뭐 했어? 연출된 형태로 찍거나 자기의 주관을 표현했다는 거지. 봐봐. 이렇게 이그저가 나오면 앞에 나오는 내용은 어떻게 해? 한번 무조건 끌어당겨. 한 번 더 봐줘. 그럼 한 번 더 봐줬으니까 지금 이거 자체가 이 문단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면 결국 뭐라는 거야? 신명이 내리는 거잖아. 계속 봅니다. 이들은 빛의 처리, 원판 합성 등의 기법으로 지금 빛의 처리, 원판 합성 등의 기법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 안 나왔어? 표현이 안 나왔지. 그러니까 새로 밑줄을 친 거야. 그런데 결국은 이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거야? 연출된 형태, 자기 주관과 같은 카테고리로서 묶어주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다가와. 그는 이해가 아니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주어진 정보들을 정확하게 나눠서 분류해 주는 거란 말이야. 이게 빛의 처리 뭐 어떻게 원판이 합성 뭐 어때? 몰라. 그런데 그냥 그렇게 표현이 됐으니까 그냥 얘는 얘의 짝, 얘는 얘의 짝 이렇게 나눠주는 거라고. 계속 봅니다. 회화적 표현을 모방하여 예술성 있는 회화적 표현을 모방했다는 것도 위에 없었어. 그래서 밑줄 친 거야. 예술성이 있는 사진을 추구하였다. 예술성이 있는 사진. 그럼 연출된 형태, 그 다음에 자기 주관 표현, 그리고 빛의 처리, 원판의 합성, 회화적 표현, 예술성이 있는 사진은 다 이제 한 팀이 된 거야.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마찬가지 또 이러한 나왔는 거니까 이러한 흐름이래. 이거 뭘 말하는 거야? 그렇지. 회화적으로 어디에서? 기술적 도구이자 현실적 재현 수단에서 이렇게 넘어왔다는 얘기가 오는 거지. 이렇게 머릿속을 한 번 더 짚어주면 돼. 지금은 시간이 걸리는 거지만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시간 얼마 안 걸렸냐. 앞에 있는 내용 탁탁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사진 작품들을 회화주의 사진이라고 부른다. 회화주의 사진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을 해줬던 거니까 회화주의 사진에 대해서 내용을 친 거야. 결국 지금 첫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니? 그렇지. 사진 중에서도 회화주의 사진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회화주의 사진과 그 전의 사진이 어떻게 되는 거야? 구분이 되는 거잖아. 됐어? 그래서 지금 요 첫 번째 문단은 회화주의 사진의 특징으로 정리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크게 너무 잡아놓으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세세하게 기억에 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되 이 특징들이 뭐가 있었지라고 한 번씩 눈으로 더 찍어주는 거야. 그것이 기억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인 거지. 지문으로 적게 돌아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어? 회화주의 사진과 관련된 무언가를 설명을 하겠지. 넘어가 됩니까? 넘어간다? 두 번째 문단. 지금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지금 그 첫 번째 문단의 내용과 이제 두 번째 문단을 연결시킬 테니까 지금 그것이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스타이컨의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 스타이컨 사람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작품이 되는 거지.
사람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설명은 없어. 그 사람의 작품이나 그 사람의 이론이나 그 사람의 주장에 대한 설명인 거니까 사람 이름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이유는 이게 한 사람만 얘기하지 않거든.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만 나오면 지문이 어렵겠어 쉽겠어? 쉬워. 그 사람에 대한 특징만 딱 정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이만 나오면 보통 두세 사람이 나온다고. 그럼 두세 사람 나왔으니 두세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하는 차원에서 사람 이름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봅니다. 루댕은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면 여기서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어?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루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생각을 해봐. 이미 지금 회화주의 사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은 이루어졌니? 이루어지지 않았니? 이루어졌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 그렇지. 첫 번째 문단에서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뭐라고 할 수가 있어? 구체적 사례가 되는 거지. 그러면 무조건 구체적 사례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단하고 지금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관계로, 어떤 코드로 연결될 수 있는 거야? 어떤 코드로 연결이 돼야 돼? 같음으로 이제 연결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는 구체적인 내용인 거고 위에는 조금 더 일반화된 내용인 거니까 그거를 연결해주면서 얘를 읽어주면 구체적 사례에 대한 처리는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 지문에서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지. 왜 이 지문이 이 지문에서 핵심이냐면 가장 복잡합니다. 사실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 할 때 여기다가 그림 하나 넣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핵심일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그림의 구도에 대해 설명한 거고 사실은 뭐가 핵심인 거야? 스타이건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회화주의 사진을 꾸며냈는지 이 작품에는 그런 것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 작품 자체가 뭐가 중요해. 근데 그런 그림이 없어서 이 부분을 잘 처리했어야 지금 뒤에 있는 OX 문제를 할 때 되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을 거고 봅니다. 이 작품에서 피사체들을 피사체는 이제 앞으로 종종 볼 테니까 사진이 이제 예술 지문이어서 자주 종종 볼 텐데 무슨 뜻이냐면 피가 당하는 거예요. 사진은 하는 사진의 삽니다. 그러네 찍힌 대상들을 이제 피사체라고 하는 거죠. 피사체들은 조각가 로댕과 그 다음에 그의 작품의 빅토르 위고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가 되는 거야? 조각가 로댕 그 다음에 그의 작품인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 이때 그는 누구야? 이때 그는 로댕입니다. 로댕. 바로 앞에 있는 거 그의 작품인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얘네들의 뭐가 되는 거니? 상하가 되는 거 구성 요소인 거잖아. 구성 요소.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스타이커는 로댕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과 여기서 한번 끊어서 생각해야지. 지금 이 작품의 구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로댕을 대리석상인 빅토르 위고 앞에 누가 빅 앞에 누구를 로댕을 두고 찍었는데 얘는 뭐래? 대리석상이래. 찍은 사진과 그럼 얘가 뭐가 인 거야? 하나의 사진인 거네.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하나는 생각하는 사람 사진을 어떻게 했대? 합성했대. 내가 이 합성에다가 물결 표시 쳤어. 왜 그럴까? 지금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문단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야. 그러니 위에 있는 것과 어떻게 돼야 돼? 같음으로 연결이 돼야지. 위에 나온 표현을 보면 이게 이거구나 라고 한번 눈으로 찍어줘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 회화주의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어떤 방법을 썼어? 빛의 처리랑? 그렇지. 지금 합성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야. 이게 이거구나 라고 연결해 주는 거라고. 오케이? 계속 봅니다. 합성하여 하나의 사진 작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제작된
사진의 구도에서 어둡게 나타난 근경에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서로 마주보며 비슷한 자세로 앉아있고, 그럼 근경은 또 어떻게 웃기는 거야? 근경은 로댕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게 뭐라는 거야? 근경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것이 뭐래? 어둡대. 됐어? 계속 봅니다. 계속 서로 마주보면 비슷한 자세로 앉아있고, 반면 환하게 보이는 원경에는 얘는 원경, 그 다음에 화남 밝음으로 빅토르 위고가 이들을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 단순히 근경과 원경을 합성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 뭐뭇이 아니라 이렇게 괄호를 쳐서 얘는 빼주는 거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는 거지. 왜? 얘는 뭐와 뭐를 합성한 거야? 여기 봅니다. 봐봐. 지금 내가 이 질문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니야? 여기에서는 구도에 대해서 말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 말로 설명한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조금 그림처럼 도식화하는 것이 좀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인 건데, 지금 여기서의 합성은 이 검정색 네모로 합성을 한 거지. 당연하지. 지금 원경과 근경으로 합성한 게 아니야. 그럼 그거에 대한 얘기인 것 뿐인 거라고. 계속 두 사진의 피사체들이 작가가 의도한 바입니다. 작가 누구야 여기서? 그렇지, 스타이컨이지. 작가가 의도한 바에 따라 이것도 마찬가지네. 이건 위에 첫 번째 문단에서 어떤 거와 어떤 거 연결 지점이 돼? 첫 번째 문단에 뭐 있어? 첫 번째 문단 있잖아. 어디 있어? 의도, 주관을 표현하는 거지. 내 의도를 드러낸다. 이거 주관을 표현하는 거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따라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시로서는 고난도인 합성사진 기법을 동원한 것이다. 여기 굳이 표현 안 해도 되겠지? 합성한 거 위해서 먼저 확인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거랑 벌써 이미 두 번이 됐으니까 따로 표시 안 해도 돼. 또한 인하 과정에서는 피사체의 질감이 억제되는 감광액, 이거를 통해서 어떤 거와 연결이 돼야 돼? 지금 원판의 합성은 처리가 됐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것이 질감이 억제되는 감광액이 어떤 거와 같을 수 있다. 그렇지, 빛의 처리요. 왜냐면 이 감광액이 무슨 단어인지 몰라, 맞지? 그런데 위에서 먼저 얘기해 준 것이 두 가지였으니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처리가 됐어. 그럼 나머지는 하나여야 할 거 아니야. 알겠어? 감광액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내용은 간단해. 지금 스타이컨 작품에 반영된 회화주의 사진 기법이잖아. 거기에 뭐가 들어가? 스타이컨 작품에 반영된 회화주의 사진 기법과 그 다음에 이 작품에 뭐야? 구도지. 그렇지. 그런데 이 회화주의 사진 기법은 이미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냥 눈을 한 번씩 찍어서 이거구나 라고 연결해주면 끝나는 거라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읽었을 때 얘가 머릿속에서 남아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남겠어? 절대로 안 남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지. 여기에 해당하는 선택지가 나면 자꾸 여기로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없을 때 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 혹은 구성 방식, 조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면 꼭 이렇게 도식화하자고. 두 번째 문단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스타이커는 1901년부터 거의 매주 로댕과 예술적 교류를 하며, 로댕과 예술적 교류를 했구나. 이건 지금 처음 나온 내용인 거잖아. 그의 작품들, 누구? 로댕의 작품들을 촬영했다. 로댕은
사물의 외형만을 재현한 당시 예술 경영에서 벗어나. 이것도 이렇게 가로쳐줘. 지금 로댕에 대한 설명이야? 아니지. 여기서 벗어났다는 얘기인 거니 가로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야. 뭘 확인해? 주어로 확인해야지. 로댕은 이렇게 생명력과 표현성을 강조하는 조각을 했구나. 이렇게 해서 로댕에 대한 것을 잡아주시고 이것이 당시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다름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지? 아이고. 그래서 봅니다. 스타이커는 이를 높이 평가하고 깊이 공감했대. 공감이 무슨 뜻이야? 공감이 함께 느끼는 거잖아. 그러면 이 공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스타이컨의 생각과 로댕의 생각이 어떻다? 그렇지. 스타이컨의 생각과 로댕의 생각이 지금 같다. 그 처리가 돼야지. 그러면 지금 생명력과 표현성을 강조한다? 그럼 이것도 누구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스타이컨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계속 봅니다. 스타이컨은 사진이나 조각이, 사진은 자기 거고 조각은 누구 거야? 로댕 거지. 조각이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지금 여기는 따로 표시 안 해도 돼. 왜? 왜 따로 표시 안 해도 돼? 앞에서 먼저 얘기했던 거고 두 번째 문단에서 한 번 더 찍었던 내용인 거지. 표시 안 했어. 있으면 문학처럼, 여기는 표시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표시해야지. 왜? 앞에 안 나왔으니까. 문학처럼 해석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로댕 또한 이에 동감하여 기꺼이 사진작품의 모델이 되어주기도 하였다. 세 번째 문단은 스타이컨과 로댕이 같다는 거잖아. 뭐가? 예술적 경향이 같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서 같은 거 하나 좀 찍어주는 거야. 생명력과 표현성을 강조하고 문학처럼 해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그치? 넘어갑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뭐 말하는 거야? 이 사진 뭐야? 두 번째 문단에 언급된 그 제목 긴 사진. 이 사진에서는 피사체들의 질감이 뚜렷이 살지 않게 처리하여, 이거 어디에 나왔어?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 나온 거지? 모든 피사체들이, 여기네. 이거 앞에서 나왔던 거니까 표시 안 했어. 사람인 듯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모든 피사체들이. 당연하지? 거기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니? 그렇지, 로댕밖에 없어. 나머지 두 개는 조각상이란 말이야. 데무노, 빅토르 위고가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하여 자신도 생각하는 사람이 됐냐? 같은 자세로 묵상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원경에서는 희고 밝게 빛나는 빅토르 위고는 금경에 있는 로댕과 생각하는 사람의 얻은 모습에 대비되어, 지금 이거 우리가 다 확인한 거지. 더군다나 이렇게 도식화까지 한 거야. 계속 볼게. 그냥 창조의 영감을 발상하는, 완경의 빅토르 위고는 지금 어떤 모습이래? 창조의 영감을 발상하는 모습으로. 지금 얘는 위에서 언급이 안 된 거지. 지금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작품의 의미가 되는 거잖아. 두 번째 문단에서는 작품의 구도를 설명한 거라면 지금 네 번째 문단에서는 작품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네. 이러한 구도는 로댕의 작품도 문학작품과 마찬가지로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뭐라? 여기는 지금 요 스타이컨 작품의 의미를 설명해 준 거야.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처럼 스타이컨은 명암 대비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촬영하고, 그러면 명암 대비
명암 대비는 어디서 나타났어? 어떤 거야? 명암 대비는 원경과 근경인 거지. 이렇게 한 번씩 찍어준 거야. 원반을 합성하여 요 사진과 요 사진을 합성했다는 얘기인 거지. 구도를 만들고 특수한 감광액으로 질감의 변화를 주는 등 그래서 어떤 느낌을? 사람인 듯한 느낌을 준 거 아니야. 방식으로 사진의 회화. 봐봐. 지금 5번째 문장 처리하는 게 지금 이처럼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뭐 해주는 거야? 그렇지. 이거 정리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면 돼? 얘를 보면서 위에서 읽었던 내용들을 하나씩 떠올리거나 눈으로 짚어가면서 정리해주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정리가 끝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글을 읽는 거야. 그냥 어떻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글의 흐름을 잘 나아갈 수 있을까? 처음에는 뭐가 필요해? 의식적으로 이런 도구들을 쓰는 것들이 필요한 거라고. 그런데 이것이 익숙해지면 그런 것들을 덜 써가면서 아 이런 거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 머릿속에서 정리가 될 거야. 우리 이제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지잖아? 건강해지지?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면 노화도 조금 억제가 되거든. 제가 동안인 이유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물론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셨기도 했지만 우리 부모님이 잘생겼다는 건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꽤 잘생겼던데 젊었을 때 한 20 중반의 사진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 우리 아빠가 이런 꽃미남일 줄이야. 내 동생이 깜짝 놀랐어. 내 동생 여동생인데 깜짝 놀랐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왜 그럴까? 오빠 그러나 왜 그러겠어? 엄마가 계시잖아. 엄마가 계시니까 어쩔 수 없지. 엄마의 천연적 사진은 엄마도 점점 좋아지는 거네. 천연적 사진은 천연적 사진입니다. 아빠가 능력자인가? 아니, 엄마가 능력자인가? 어쨌든 무슨 얘기 하려고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아요. 중요한 얘기를 공부하려다가 지금 놓친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 이제 젊어지는 것처럼 머리도 쓰면 쓸수록 뇌도 젊어집니다. 사실은 너희들의 뇌가 내 뇌보다 훨씬 더 젊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글 읽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이제 봤기 때문에 나는 더 잘 되겠지. 그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거를 자꾸 이제 익혀나가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읽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읽게 되는 거야. 그 전에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의식적으로 맞아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기로 했던 거지 해주면 되는 거야. 계속 봅니다. 사진이 회화 같은 방식으로 창작되고 표현될 수 있는 예술임. 사진이 회화 같은 방식으로 창작되고 표현될 수 있는 예술은 어디서 얘기했어? 첫 번째 문단에 그렇지. 모방하는 거. 보여주고자 하였다. 됐어? 그렇게 해서 마지막 문단, 마지막은 정리해주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위에도 쭉 정리가 됐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거기에 있는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봅니다. 그럴 때 내가 왜 이 도식화가 필요했는지를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문제 한번 봐봐. 1번. 회화주의 사진은 사진의 도구성, 수단성을 하고 예술성을 지향한다. 뭐 특별한 거 없지? 이건 그냥 마지막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야. 원경의 대상을 따로 촬영한 것은 맞아 틀려? 이렇게 뜯어서 봐야지. 지금 여기서 따로 촬영한 게 뭐와 뭐를 따로 촬영했어? 여기 봅니다. 따로 촬영한 거는 검정색이야, 초록색이야? 따로 촬영한 거 뭐야? 그렇지. 검정색끼리 같이 찍었고 그 다음에 얘는 따로 찍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뭘 따로 찍은 거냐면 얘를 따로 찍은 거란 말이야. 원경은 얘랑 같이 있는 거지. 그러면 저 앞부분에서 원경의 대상을 따로 촬영한 것 맞아 틀려? 틀린 거야. 계속 봅니다. 인물과 청동상. 지금 청동상 뭐인 거야? 빅토르 위고는 대리석상이고 여기 생각하는 사람은 청동상인 거네. 그것은 인물과 사람과 청동상을 함께 찍은 거 아니지. 사람은 대리석상이랑 같이 찍은 거 아니야. 됐어? 지금 왜 이 지문에서 이런 도식화가 필요한지 알겠어? 이거는 내가 문제에 나온 선택지들을 조금 다른 거 정보를 합쳐서
필요하면 조금 빼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한 거란 말이야. 큰 틀에서는 바뀐 게 없다. 그러니까 그림이 있었으면 엄청나게 쉬웠던 문제, 지문이었는데 그림 하나 넣어주지 않으니 여기서 틀린 거지. 찍은 근경의 사진과 합칠 때 대비 효과를 얻기 위해서 했다. 대비 효과는 맞아 틀려? 맞지? 원경은 밝은 거였고 근경은 어두운 거였습니다. 틀렸습니다. 한 번입니다. 스타이커는 인화 과정에서 감광액을 사용하여 근경의 대리석상과 원경의 청동상의 대비의 효과를 높였고, 지금 감각액을 사용해서 대비의 효과? 지금 근경이 뭐야 이거? 가까운 거에 대리석상이 아니라 뭐여야 하니? 청동상이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한 게 근경이었고 이렇게 네모가 원경이었던 거니까 근경이 뭐야? 대리석상이 아니라 청동상. 그 다음에 원경의 대리석상. 그 다음 대비 효과를 높였대. 그 원경과 근경의 대비는 그렇지. 어둡게 하여 높였고 하나의 프레임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뒤에 건 다 맞네. 이 부분이 틀렸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 그다음 4번입니다. 스타이커는 당대 예술계의 경향과 로댕의 생각과는 달리. 뭐야? 스타이커는 로댕의 생각과 같아 달라? 같은 거였지. 여기도 틀린 거네. 됐어? 그래서 틀려. 그림이 있을 때와 그림이 없을 때. 만약에 지금 뭐 그래프의 내용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구도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문제라든지 지문에 이런 것이 힌트가 없을 때는 어떡하라고? 옆에다가 간단하게 꼭 적어볼 거, 표시해볼 거. 그래야지 지금 오히려 문제 풀 때 정확성과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겠다. 그치? 우리 먼저 5분만 좀 쉽니다. 5분만 쉬었다가 두 번째 질문까지 좀 보고 문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3년간의 레이스. 첫 단추. 일단 그 시작은 담임 선생님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그 다음에는 이제 과목별 선생님이 어떤 성향을 지니는 것인지. 이렇게. 근데 뭐 처음 한 달만 조금 힘들지. 한 달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다 어디든 사람 사는 거인데 뭐 특별한 거 있겠어. 괜찮습니다. 어쨌든 힘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98쪽 98쪽을 보시면 지금 그동안 봤던 우리가 이제 글코드에서 봤던 4개의 지문 중에서 가장 쉬운 지문입니다. 구조가 너무 명확해. 구조가 명확해서 흐름을 잘 잡아야 돼. 다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글을 읽었을 때 이게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글은 어땠냐면 굳이 돌아올 필요가 없었지. 왜 이렇게 끝까지 읽고 안 돌아와도 됐어? 그렇지. 마지막에 위에 있는 거 다 한 번에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돌아갈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얘는 쭉 읽고 난 다음에 한 번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글의 구조를 잡을 수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 대상들이 한 4개가 될 거예요. 4개가 됐으니까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자꾸 신경을 써야겠지.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구조가 될지를 찾아주시면 구조는 되게 명확하다고 했어. 그런 면에서 정보도 분명하게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그 잔재주를 부린 이런 게 없어. 거기에 있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 그러니까 99쪽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시작.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뭐 특별한 거 없네.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구분된다. 이러한 상식 뭐? 정신적, 물질적 구분된다는 거.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도 구분되는 것으로. 그러면 정신적, 정신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게 같으므로 아 물질적인 게 뭐로? 육체적인 거다 라고 한번 생각해주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네. 사건도 구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지금 왜 얘가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하지만이 되는지 알겠어? 앞에서는 뭐 얘기했어? 구분된대. 그런데 하지만 다음에는 그렇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우리의 상식이다. 위가 텅 비어 있으면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현상. 이거 구체적인 거지? 두려움을 느끼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현상 등이 그런 거다. 어떤 거야? 그럼 어떤 거? 위가 텅 비어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그러면 얘는 육체적인 게 정신적인 거에 지금 구분이 되어 있지만 연결되어 있는 거지. 반대로 두려움을 느끼면 가슴이 빨리 뛰는 거. 마찬가지지.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정신적인 거고 가슴이 빨리 뛴다는 것은 육체적인 거니까 구분이 되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 문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이질성과 관련성. 지금 결국에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까지 설명한 것을 단어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한 거지. 이질성은 뭘 말하는 거야? 이질성, 이질적 무슨 뜻이야? 다른 거지. 다르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거야? 구분된다는 거. 지금 여기서 설명했던 것이 두 사건이 구분되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질성은 구분된다는 것을 이질성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한 거고 관련되는 것은 관련성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한 거야. 이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 쉽지 않다는 거다. 그래. 좋아. 이질성하고 관련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구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서로 다른 거. 여기서 이미 얘기해보자. 그래서 이론을 곧 심신이원론. 심신이원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나 보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혹시 너네 이원 생방송 들어봤어? 왜 이제 그 보통 어떤 거에서 많이 나냐면 연말 가요 프로그램들을 보면 하나는 이 그 방송국에서 큰 홀 하고 또 하나는 야외 스테이지에서 이제 이원 생방송이라서 두 군데서 동시에 방송을 찍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하는 거 보여주고 여기서 하는 거 보여주고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는 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원이라는 것 자체가 뭐 두 가지가 있다는 거고 혹은 원리가 두 개다라고 혹은 체계가 둘로 나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 이원이라는 얘기인 거든. 그러면 심신 정도의 한자는 너희들이 처리할 수 있지. 심신은 뭘 말하는 거겠어? 심은? 그렇지. 정신이 되는 거고. 아니지. 정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은? 몸을 말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몸을 말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단어로 처리가 되면 그렇지. 육체적 혹은 물질적 이렇게 계속 보겠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종류의 것 이질성에 대한 거지. 그러면서도 뭐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려는 것이 심신이원론이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다양한 방법이야. 다양한 거니까 여러 가지가 되겠지. 심신이원론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두 번째 문단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단을 정리하면 심신이원론 소개한 거네요. 그래서 심신이원론 하면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서로 구분되지 하지만 관련되어 있지.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단. 먼저 나왔으니까 이거 다음에도 있겠네. 먼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인과적으로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상호작용론이 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지금 요 심신이원론에는 처음에 먼저 상호작용론이 있다는 얘기인 거지. 다양한 방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눠줘야 돼. 그래서 이는 위가 텅 비어 있다는 육체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고통을 느낀다는 정신적 사건의 결과로 일어나고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육체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이거 이미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거네. 똑같은 거. 특별한 거 없어. 어쨌든 서로에게 인과적인 관계다. 그러나 서양 근세 철학 관점에서 보면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 문제 삼은 뭐야? 정신이 어떻게 육체에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바로 한계.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는 상호 작용론에 대한 설명, 혹은 개념과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그것의 한계. 여기서 한계를 지적한 것이 뭐야? 한계를 지적한 것이 정신이 어떻게 육체적 사건에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입니다. 이에 비해 평행론, 이에 비해 평행론 나왔으니까 지금 어떤 점에서 상호작용론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당연히 차이점이 부각이 될 거야. 일단 우리가 공통점은 얘 뭐라는 거야? 심신 이원론 중에 하나다라는 게 이제 공통점이 되는 거고, 차이점은 이제 지금 나오는 내용이 차이점이 되겠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 지금 요 둘에는 어떤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면 이것이 딱 대놓고 뭐랑 다름이야? 상호작용론이랑 다름이잖아. 거기에서는 이 두 개가 서로 인과관계가 된다고 했으니까 계속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있긴 한데 끼리끼리네. 오케이? 그러면 공통점은 이것도 인과적으로 설명을 하네. 하지만 정신적인 건 정신적, 육체적인 건 육체적. 그렇게 되는 거지. 이 이론에 따르면, 평행론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정신적 사건이 일어나면 육체적 사건도 항상 평행, 이런 거 주의해야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항상, 도, 만 이런 거 주의해서 읽기로 했던 거니까. 이게 예외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예외가 없다는 얘기니까.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행론이구나.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의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생각. 지금 여기서 육체적인 걸 뭘로 바꾼 것 뿐이야? 물질이라는 말로 바꾼 것 뿐인 거지. 그 사실 육체와 물질의 같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문단에서 처리를 했던 거고, 그냥 확인만 합니다. 그 생각,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물질 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다. 그래, 물질 세계. 평행론은 이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평행론은 물질 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이게 뭐야? 장점인 거죠.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또 그러나가 나와서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되는 거야? 두 번째는 그렇지. 평행론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또 한계가 되는 거죠. 됐어?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요거를 읽어줬으면 더욱 좋은 게 있어.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 그렇지, 상호작용론을 가리키는 거지. 이에 비해 평행론은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와 비교하고 있는 거야? 상호작용론과. 그런데 지금 위 문단의 어떤 구성을, 구조를 보면
상호작용론이 어떻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했어? 그 다음에 한계를 얘기해 준 거잖아. 그거 다음에 이제 평행론이 나온 거지. 거기서 한계가 뭐였어? 어떻게 지금 정신적인 것이 물질적인 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지금 그거를 지적했지. 그러면 평행론에 따르면 그런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무슨 말이냐면 평행론은 지금 앞에서 상호작용론의 문제를 뭐 한 거야? 해결하거나 보완한 이론으로 볼 수가 있겠지. 이해했어? 요겁니다. 지금 이런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 왜? 세 번째 문단도 어때? 지금 이렇게 해서 상호작용론의 문제를 보완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봉착한 거지. 그게 이제 한계라는 걸로. 그럼 그 다음 문단에 옵니다. 네 번째 문단. 이번에는 부수현상론이네. 부수현상론은 또 다른 거야. 세 번째 부수현상론. 부수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정신적 사건,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 거지. 이런 면에서 지금 위에 있는 순서대로 상호작용론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 다음에 평행론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번 생각해봐. 얘가 포인트. 지금 일단 바로 위에 있는 평행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평행론은 뭐였어? 끼리끼리였지. 정신적인 건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건 육체적인 것. 그런 면에서 얘는 어떻게 돼? 다른 거 아니야. 육체적인 게 지금 정신적인 거에 영향을 미친 거니까. 그런 면에서 상호작용론하고도 같음이 될 수 있지. 인과관계야. 하지만 봅니다.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먼저 얘기했던 상호와의 같음이 되는 거지. 하지만 요거는 상호작용론과의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 사건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 요거는 다시 평행론과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했어? 다시 지금 설명 대상이 나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지금 다 죄다 뭐야? 인과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뭔데? 심신 이원론인 거니까 두 개가 구분이 돼. 하지만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를 죄다 사고로 인과적인 걸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지금 이것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계속 볼게. 주장하여 두 가지 상식의 조화를 설명하려는 이원론인데요. 그건 문제가 없네. 똑같은 말이야. 이에 따르면 부수현상론에 따르면 육체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육체적 이거는 봐. 이거 내가 먼저 얘기한 거잖아.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도 된다. 또 다른 거의 원인도 된다는 점. 봐. 육체가 육체지. 지금 육체가 육체인 거니까 이 점은 뭐야? 평행론과 같음이 되는 거네. 끼리끼리가 되는 거니까. 계속 하지만 또 하지만이 나왔어. 우리 중에는 하시가 없지. 이름 지만 이루어지면 큰일 나겠어 이거. 농담이 미안해. 내가 좀 졸려서 그래. 커피 마셨는데 아직 잠에서 덜 깼나 봐. 쓸데없는 얘기를 막 던지고. 하지만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정신적 사건이 동반되는 거구나. 정신적 사건은 동반되는 현상일 뿐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정신적 사건은 지금 요 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 정신적 사건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 지금 요 문장에서의 중요한 점은 주술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신적 사건이 아무 일도 못하면서 따라 나올 뿐이라는 주장, 부수현상론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정신적 사건이 왜 존재하는가? 지금 평행론에 어떤 거였어? 야, 이거 아무 일도 안 하는 건데 왜 일어나는 거야? 그런 거지. 부수형사론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네. 정신적 사건이 왜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서 똑같은 구조가 부수현상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를?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구조가 한계를 얘가 보완해주고 얘 한계를 지금 얘가 보완해줬는데 또 뭐가 생긴 거야? 한계가 생긴 거지. 그럼 지금까지 구조로 보면 또 어떻게 되겠어? 이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이 글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거잖아.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설명 대상이 여러 개 나눠지는 것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각각의 한계점을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지문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마지막 5번째 문단입니다. 다섯 번째 문단입니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구분하면서 그 둘이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은 각각의 문제점에 봉착한다. 이거 보고서 확인해 주면 된다고. 맞지? 어떤 상호작용론, 그 다음에 뭐야? 평행론, 그리고 부수현상에 나타나는 한계점을 지금 이렇게 맞아. 봉착한다. 머릿속에 정리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눈으로 올라가서 하나 한 번 더씩 봐줘줘 말이야. 그래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별개 사건이 아니라 뭐야? 그래서 별개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문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동일론 곧 심신 일원론이 제기된다. 그럼 심신 일원론은 두 개가 뭐라는 거야? 하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포인트가 생기느냐? 얘입니다. 지금 동일론이 튀어나왔어. 지금 동일론의 위치가 1번, 2번. 동일론의 위치가 1번이야, 2번이야. 지금 2번이라는 얘기는 심신이원론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 거고 1번이라는 얘기는 심신이원론하고 대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동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또 다른 대상이라는 얘기인 거지. 이해했어? 그러면 이 동일론은 1번에 해당되니 2번에 해당되니? 1번이야 2번이야? 그렇지. 1번에 해당되는 거지. 이원론 말 자체도 심신 1원론이래. 얘는 심신 2원론이라고 했으니까 얘랑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지. 심신 2원론은 두 개라는 거고 따로 구분이 된다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뭐라는 거야? 구분이 안 된다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또 문제점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점이고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나 합쳐버리자는 거잖아.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냥 하나로 합치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점을 얘가 어떻게 주고 있는 거야? 그렇지. 보완 혹은 해결이라고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지. 봅니다. 과학의 발달로 그동안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인과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에서만 존재한다고 본다. 이것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결론이지. 그러면 이 글에 따르면 심신이원론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도 어쨌든 설명 대상이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된 거잖아. 그럼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아주면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대. 어떤 거와 공통점이라고 될 수 있어? 물질적 사건과 바로 평행론. 이거 끼리끼리였던 거지. 끼리끼리였으니까 요 부분은 요 평행론의 요거와는 지금 같음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 라고 처리해 줄 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부수현상론에서 일부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정신적 사건이 되는 건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동일론에 따르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노에 대해서 동일론. 그래서 지금 동일론은 심신이원론의 한계를 무언가 극복 혹은 보완,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지문들 중에서 가장 쉬운 지문이 이 지문이었습니다. 봅니다. 심신이원론이야.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구분된다는 상식을 포기하지 않지만, 맞아 틀려? 그렇지, 구분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식이, 지금 봐봐, 여기 잘 봐봐.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식이 모두 성립한대. 맞아 틀려? 두 가지 상식이 모두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도 있는 거고 얘도 있는 거지. 동일론은 뭘 부정했어? 정신적 사건을 부정한 거잖아. 동일론에서는 하나만 있다며, 우리가 지금 정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실제로는 뭐였다는 거야? 육체적이었다는 얘기였으니까. 얘를 부정해야지. 그런데 두 가지 상식이 모두 성립한다는 입장으로, 이게 틀린 거지. 정신적 사건을 부정한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틀림이 되는 거야. 그 다음 2번입니다. 평행론과 동일론이야.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물질 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맞아 틀려? 평행론 뭐였어? 끼리끼리였잖아.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이에요. 물질적 사건은 물질적 사건에서 끝났던 거지.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이 아예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다 육체적인 거였잖아. 그러니까 얘는 맞아 틀려? 맞는 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3번입니다. 부수현상론은 상호작용론, 평행론과 달리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 봅시다. 부수현상론은 정신적 사건은 그 어떤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입장. 맞아 틀려? 맞지? 이거 지금 봐. 부수현상론, 정신적. 지금 부수현상론에서는 뭐만? 육체적인 것만 원인이 된다는 얘기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부수현상론에 대한 진술은 맞습니다. 그러면 상호작용론, 평행론과 달리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상호작용론과 평행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상호작용론 맞아 틀려? 맞지? 평행론 맞아 틀려? 맞지? 왜냐면 이건 끼리끼리였으니까 정신적 사건은 또 다른 정신적 사건의 원인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맞는 내용. 얘는 맞아. 학원입니다. 요거 보고 우리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바로 문학을 하는 걸로 합시다. 특정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정신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된다는 점. 그래. 상호작용론과 부수현상론의 공통된 한계이자, 뭐야? 지금 부수현상론 어땠어? 정신적 사건은 뭐 해 안 해? 부수현상론에서 정신적 사건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이. 그러니까 부수현상론의 공통된 한계랑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니 없니? 없는 거야. 원인이 된다. 이거 부수현상론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이해했어? 그래서 공통된 여기가 틀린 거야. 됐습니까? 봐봐. 이제 지금까지 해서 그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사실 이렇게 선택지, 그러니까 OX 맞음 틀림으로 처리한 것들은 이게 특별한 사고를, 그러니까 더 외 어떤 배경 지식이나 혹은 어휘력을 좀 최소화하고 글에 나오는 정보만으로 조합을 한 거지. 그 훈련을 한 거야. 어떻게 내용을 파악하고 선택지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를 연습을 한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지금 이제 지문 중심으로 본 거라면 다음 시간에 거기에다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이제 얹혀서 같이 생각을 해볼 거다.
다음 주에는 이 코드 교재는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이제 비문학 끝났어. 그럼 이게 언제 갖고 오면 되느냐면 우리 문학 소설까지 개념어가 끝나면 다시 요거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문학 하지 않았던 것들 있지? 그것들을 쭉 해 보면서 올라올 거예요. 오케이? 화장실 다녀옵시다.